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진행을 맡은 최유은, 정보경입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뉴욕 증시는 오늘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국제유가도 오늘 장중에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일단은 시장이 좀 쉬어가는 그러한 분위기인데요. 다만 이게 계속해서 쉬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뚜렷한 악재는 없지만 그럼에도 뚜렷한 호재도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듯합니다. 네,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희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저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시장이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63% 내렸고요. 나스닥도 0.13% 하락, S&P 500도 0.38% 내리면서 시장은 일제히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국제유가의 움직임은 어땠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유가입니다. 오늘 장중에 급등락을 반복했는데요. 마감 상황에서는 WTI가 0.26% 오르면서 95달러 선 찍었고요. 브렌트유는 100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71% 내리면서 WTI와 브렌트유의 움직임은 오늘 엇갈린 모습이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저와 함께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해 보시죠.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 속에서 오늘 시장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두고 엇갈린 보도가 나오면서 장중에 불확실성은 다시 한번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날 미국과 이란이 MOU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파키스탄 측에서도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발언이 더해졌습니다. 장 초반에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하면서 오늘 시장이 상승 출발할 수 있던 배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긴장을 완화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시장에는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와 관련해서 엇갈린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자지라 통신은 이 재개 준비 보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를 연달아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둘러싸고 폭발음이 확인됐다는 등 긴장이 지속되는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시장에는 결국 혼조 흐름이 확대됐고요. 유가는 장중에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투자 심리의 방향성이 약화가 되면서 오늘 시장은 하락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중동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이 긴장 관련 뉴스가 계속 엇갈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시장을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중동 리스크가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확신의 부족이 더 크게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 지표도 몇 가지 발표가 됐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지표였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어떻게 나왔는지,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함께 보시죠. 먼저 미국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됐습니다. 3.64%로 나왔는데 이전치가 3.42%였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반영하면서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돼 있는 분위기인데요. 한편 3년과 5년 각각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1% 그리고 3.0%로 장기 전망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시면 시장의 물가 부담 우려가 다시 좀 자극이 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고용지표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요. 20만 건으로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20만 6천 건이었습니다.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었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했습니다. 176만 6천 건으로 나왔고요. 이건 2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시장은 평가를 했고요. 이 두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미국 경제 여전히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시장이 또 어떤 해석을 내놨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물가 부담 우려를 재확인했고요. 한편 고용도 쉽게 둔화되지 않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오늘 국채금리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AI와 반도체 내부에서는 주도주는 올랐지만 좀 선택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했고요. 시장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방어적인 흐름이 강화되는 분위기를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 견조했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이 계속되는 구조였고요. 결국 오늘의 좋은 경제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는 데 일조를 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야기들을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종목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최여운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내린 하루였습니다. 다만 이번 주 현지 시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장은 바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시장의 하락이 그리 아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견고한 흐름을 보여준 한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될 텐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서 실적을 발표를 한 가운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사실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장이 약간 주춤할 때는 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간밤에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아마 더 좋은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놓았고요. 이에 따라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1.6%대 상승. 일단은 시가총액이 큰 기업 들이 다시 한번 초록불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 보이십니까? 반도체 단 안에서 마블 테크놀로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와 같은 이러한 기업들. 사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쉼없이 올라온 기업들은 간밤엔 좀 쉬어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3%대 하락 나왔고요. 인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대 하락 나왔습니다. 다만 장중한 때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 퀄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이외에 애플 보이시나요?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M7 거대한 7개 기업 가운데서도 연이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구나라는 투자자들의 안도감 나왔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전체적인 하락을 보인 가운데서도 애플의 경우에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구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알파벳도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마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는 약간 좀 쉬어갔습니다. 1%대 하락 나왔고요. 메타도 0.6%대 상승. 오늘 또 M7 기업 가운데서 눈에 띄는 기업이 있습니다. 테슬라인데요. 3%대 상승 나왔습니다. 중국의 인도량이 공개가 됐고 중국 쪽의 시장이 사실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는데 중국에서의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받아내기도 했고요. 그 이외 헬스케어 쪽 보시면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이었습니다. 일라이릴리 1%대 그리고 존슨앤존슨 1%대 가깝게 하락 나오면서 거래를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의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도 세 가지 기업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같은 시간에 이 기업들 함께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먼저 첫 번째 기업입니다. 암홀딩스입니다. ADR의 주가가 10%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암홀딩사 실적을 발표를 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암홀딩스의 주가는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금세 시간을 거래서 또다시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고요. 어제 프리마켓 때부터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결국엔 장 마감 때까지 보시다시피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쪽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EPS, 매출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가이던스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컨퍼런스 콜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CEO가 직접 나와서 발언을 했고 이곳에서 암홀딩스는 그런데 우리가 공급망에 약간의 문제를 겪고 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놀랐고요. 이에 따라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암홀딩스 10%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암홀딩스의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이 기술주를 어떻게 보는지를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에 관해서는 기준 하나하나 굉장히 깐깐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온큐입니다. 양자 컴퓨팅 기업이죠. 특히나 서학개미 분들께서 많이들 보유하시고 또 투자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아이온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온큐 보시다시피 9%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실적을 나온 걸 잘 찾아봤더니 일회성 회계 요인이 이곳에 포함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이게 비즈니스가 잘 돼서 좋은 실적을 냈다라기보다는 회계 요인 안에서 뭔가 플러스가 될 만한 요인이 발생을 했고 이에 따라서 호실적이 발생했구나라고 투자자들은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세 번째로는 맥도날드입니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3%대 상승, 장중한 때는 1%대 가까운 상승을 유지하다가 보시다시피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숨고르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맥도날드와 같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맥도날드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소비자가 왔을 때 지갑을 열 때 좀 큰 돈을 소비하게끔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미국 경기가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걸 최근 이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그래도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평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밤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한 줄은 CNBC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계절적으로 약해지는 구간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지금은 다소 과열된 오버바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진짜 시장의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사소한 흠집에 불과하다. minor nitpicks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릴 만한 요인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진다라고 CNBC에서는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CNBC에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기업들이 연이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낸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은 급등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간밤 시장은 이렇게 약간 쉬어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악재는 없는 시장이었다라고 오늘 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마감 상황을 뉴욕에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데일리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고도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뉴욕 증시는 한마디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충돌한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 협상이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S&P 500과 나스닥 모두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제 합의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결국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요소는 역시 국제 유가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장중 한때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다시 낙폭을 줄였고요. 브렌트유는 결국 100달러 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방향이 바뀔 정도로 변동성이 극심했었는데 그만큼 시장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중단했던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재개 계획,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라는 비현실적인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실제로 UAE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 소식과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폭발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장 긴장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시장이 가장 우려한 부분 결국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된다면 원유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 늦춰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이런 불안 속에서도 AI 관련 대형 기술주들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이 상승했고 기업 실적도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당분간 변동성은 이어지겠지만 기업 실적이 탄탄하다면 주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기대와 불안이 충돌하는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AI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밀컨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여기서 월가 거물들의 전망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AI 투자가 장기간 이어질 거다라는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네, 이번 밀컨 컨퍼런스에서 나온 메시지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AI 랠리가 과열 아니냐, 닷컴 버블 같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수장들이나 글로벌 인프라 투자 거무들은 전혀 다른 진단을 내왔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발언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었습니다. 핑크 회장은 AI에는 버블이 없다. 지금 문제는 오히려 전력도 부족하고 칩도 부족하고 컴퓨터 그러니까 연산 능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해 수요가 과도한 게 아니라 공급이 여전히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 지금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엔비디아 GPU 확보 공정도 치열하고 점령망 확보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AI를 돌리다 보면 결국 막대한 전기와 서버, 네트워크까지 필요한데 현재 인프라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룩필드의 브루스 플랫 CEO 발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는 세계 경제가 지금 다시 배선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 때 철도와 도로, 발전소들을 깔았다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AI 공장, 광섬유망을 새로 구축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투자 규모 전망도 상당히 컸습니다. 플랫 CEO는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단순히 수천억 달러 수준이 아니라 향후 10조 달러, 많게는 20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테마가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장기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지금 AI를 단기 유행이라기보다는 전력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리고 네트워크까지 묶인 새로운 산업혁명 초기 단계로 보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합니다. 특히 핑크 회장은 앞으로는 컴퓨터 선물 시장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AI 시대에는 연산 능력 자체가 원유나 전력처럼 거래되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AI 투자를 바라보는 월가의 시선을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경계해야 되는 문제일 텐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됐는데 장기 전망도 여전히 좀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낮은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금리 인상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이 우세합니다. 오늘 발표된 뉴욕 연은 소비자 기대 조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단기 인플레이션은 소폭 올랐지만 연준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6%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직접 반영된 것인데요. 미국 휘발유 가격이 이번 주 개런당 4.5달러를 넘어서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한 물가 부담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1%,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인데요. 연준은 원래 유가나 지정학적 충격 때문에 단기 물가가 흔들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앞으로 물가가 계속 높게 오를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기업은 가격을 더 빠르게 오르게 되고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도 현재로서는 연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심은 금리 인하가 얼마나 늦출 수 있냐에 더 쏠려 있습니다. 원래 시장은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요. 중동 전쟁 변수로 떠오르면서 연준이 쉽게 움직이기 어려웠다는 분석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연준 내부에서는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준도 지금 성장 둔화 위험과 물가 재상승 위험 사이에서 그런 균형을 고민하고 있는 뜻으로
장기간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시장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시장 상황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머스트노우 5입니다. 장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좋은 만큼 투자 의견도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투자 의견을 한 가지 제시가 됐는데요. 스페이스X와 엔트로픽과 같은 거대한 IPO가 사실상 강세장의 마지막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스페이스X와 엔트로픽과 같은 초대형 IPO가 미국 증시 강세장의 마지막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월가는 스페이스X와 엔트로픽 등 대형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을 앞두고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IPO 전성기 부활을 내세우며 공모시장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시장 과열의 전형적인 후기 사이클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 사이클 후반부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기적으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조용히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이 그러하다는 평가입니다. 또 초대형 IPO가 대형 기술주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S&P 500 상승 상당 부분을 M7 대형 기술주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패시브 자금 비중이 높은 시장 구조상 신규 IPO 편입을 위해 기존 대형 기술주 보유 비중을 줄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의견처럼 이렇게 초대형 IPO가 강세장의 끝 신호일까요?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또 완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미국의 헤지펀드 거물 인사는요, AI 강세장이 앞으로 1에서 2년 정도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 자세한 이유 만나보시죠. 미국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인 폴 튜더 존스 튜더 인베스트먼트 창립자는 인공지능 붐에 기반한 뉴욕 증시 강세장이 앞으로 1에서 2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미국 CNBC 방송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 현재 AI 도입 단계를 윈도우 95 출시와 함께 인터넷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1995년에 비유하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존스는 인터넷 보편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 기적이 4년에서 4년 반 정도 지속됐다며 지금은 그 과정의 50에서 60% 지점에 있다고 보고 아직 1, 2년은 더 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는 현재 뉴욕 증시가 지난 2000년 닷컴 버블로 정점을 찍기 1년 전인 1999년과 비슷한 분위기라며 강세장이 끝날 때 주가 하락폭이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존스는 AI가 통제받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인류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정부가 AI에 관한 규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반대 두 가지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다만 두 가지 투자 의견의 공통점을 좀 찾아본다면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하락폭은 클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일단 지금 시장, 지금의 파티를 좀 즐길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락을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만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얼마 두지 않고 지금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의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동행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보도 만나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중국 방문에 엔비디아와 애플 등 국내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수행단으로 초청했다고 온라인 매체 세마포가 보도했습니다. 이들 테크 대기업을 비롯해 엑소모빌, 보잉, 퀄컴, 블랙스톤, 시티그룹, 비자 등의 CEO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 수행단 초청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특히나 보잉은 이번 중국 방문으로 중국과 대규모 항공기 주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은 지난달 말 실적 발표를 통해 중국이 조만간 보잉 항공기를 대량 주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보잉의 오랜 부진을 해소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4일과 15일에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만남이 또 시장에는 어떠한 모멘텀이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간밤 골드만삭스는 데이터 센터 향의 매출을 잘 봐야 한다라면서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엔비디아가 긍정적인 업황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와 목표 주가 $250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약 20% 높은 수준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는 20일, 2026년 4월 말 기준 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매출액은 786억 3천만 달러, EPS는 1.74달러가 전망됩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이 향후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1조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가이던스 상향폭과 에이전틱 AI가 서버 CPU 사업에 미칠 잠재력 영향력에 주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경쟁 구도와 투입 원가 상승에 따른 매출 총이익률 전망도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높아진 상태라고 골드만삭스는 덧붙였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간밤엔 또 $210를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처럼 정말 실적 발표 이후에 20%의 상승 여력을 진짜로 도달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장에 또 다른 모멘텀이 될 그런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연이어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바 있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인도량이 공개가 됐는데 괜찮았습니다. 얼마나 인도했을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테슬라의 중국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간밤에 3%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3와 모델 Y의 지난 4월 인도량은 79,478대로 집계됐습니다. 유럽 등 해외 수출 물량을 포함한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달인 3월과 비교하면 7.2%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최근 부진했던 해외 시장에서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로 점유율 압박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시장 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네, 테슬라, 특히나 FSD 쪽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회복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듯한데 FSD와 관련된 뉴스는 또 어떻게 내러티브를 형성을 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시장의 마감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유가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시장은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그동안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이제 쉴 때도 됐죠. 기술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백악관에서 이제 군인 어머니의 날을 기리면서 멜라니아 여사와 트럼프가 만찬을 즐겼는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2000조국의 국방비 시대를 열었고 토마호크 미사일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빨리빨리 생산하라고 방산 기업들한테 CEO들 월급 줄여라. 너네 자사주 매입할 돈 없다. 그 돈으로 공장 세워라 해서 지금 미사일 공장만 5개, 6개를 돌리고 있다고 하면서 군인 어머니들을 뭐 기리는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 그걸 보면서 이거 일 안 하고 또 삐끗하면 지금 방산 공장을 저렇게 돌리는 것이 또 어떤 그 공격을 위한 뭐 혹은 뭐 이란과의 그 공격이 아니더라도 이제 향후 계속해서 미국이 러시아, 중국을 누르고 세계 최고의 군사를 갖기 위한 어떤 그런 방침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협상이 뭐 진행되고 있다고 트럼프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협상이 불발될 시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기 위한 준비도 따로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수의 어떤 조정이 강하게 올 수 있는 트리거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간 거의 뭐 이란과의 마무리되는 어떤 국면으로 지금 전부 얘기가 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그동안 반도체 주가가 워낙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도 한 번 정도 쉬어가야 한 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기술적으로는 아주 좋은 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하루였는데요. 이제 뭐 기술적으로도 쉬어갈 때가 됐던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월가의 시그널은 어떤 키워드로 왔을까요?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AI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죠. 테라펩 투자 규모가 공개됐는데요. 1단계 투자는 550억 달러, 총 투자 규모는 1,19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73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오늘 월가 시그널의 첫 번째 키워드로 이 이야기 바로 나눠보시죠. 네, 테슬라가 이제 그 반도체 저게 좀 저는 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네. 저게 엉뚱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은 들지만 정말 저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될까요? 근데 어쨌든 반도체 공장을 아예 그냥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럼 이러다가는 이제 TSMC,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의 자리까지 이제 탐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라펩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반도체 라인을 아주 꾸려버리겠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 나중에 저게 뭐 언제쯤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두려운 게 네. 최근에 삼성전자나 인텔의 파운드리가 테슬라의 어떤 물량을 TSMC에 이어서 받으면서 약간 파운드리가 부각됐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중간 징검다리? 그러니까 지금은 테슬라의 여력이 없어서 TSMC의 라인이 없으니 인텔, 삼성전자, 파운드리 맡기지만 테슬라의 테라펩이 저렇게 나중에 정말 완전 가동되고 나면은 삼성전자, 인텔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이 자체 생산을 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무서운 계획이다. 저는 한편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1단계 투자 비용만 저기 우리나라 돈으로 80조가 나오네요.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정말. 테슬라가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판매량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앨런 머스크의 원대한 계획은 전기차 판매가 끝이 아니었다는 게 네. 전기차 판매로 번 돈을 가지고 뭔가 더 엄청난 거를 하는 것이 애초의 목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왜 80조 원이나 들고 전체 투자 규모는 도대체 왜 173조나 드는 것인가? 차세대 첨단 반도체, EUV 첨단 공정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 EUV 장비 ASML 그 나오고 이 연구개발 관련해서 초대한 클러스터, 첨단 인프라,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73조 원의 총 프로젝트 규모가 나온다고 합니다. 1차는 80조 원으로 발표가 되었네요. 네. 머스크가 AI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미국 AI 공급망판이 다시 흔들리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 일반 첨단 반도체 공장과 대비해서는 최대 4배에서 10배 규모의 투자라고도 합니다. 머스크가 최근에 AI 사업 확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잖아요. 이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역시 앨런 머스크의 꿈은 화성에 인류를 보내는 것이다. 네네.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 X, 그 다음에 XAI, 이 지금 두 기업이 있었는데 XAI를 지금 스페이스 X에 인수를 시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합병 이후 기업 가치가 무려 1,820조 원. 와, 저게 저런 조 단위가 이제 경 단위가 나오겠어요. 이러다가 1,820조니까 그 다음은 경이죠. 1,820조. 말도 안 되는 진짜 내용입니다. 그래서 AI랑 우주통신 인프라를 합친 저 인수를 굉장히 좋게 보는 저기 전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IPO가 추진돼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주가 엄청 뜨겁게 오르고 있죠. 이제 거의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이니까요.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게 상장이 됐을 때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될 것이고 서학개미 분들의 그 순매수상이 1위로 바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스페이스 X가 뭐 이르면 6월이라는데 지금 6월보다 더 빠르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상장에 성공되면 당연히 지금 아랑코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 IPO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6월 달에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와 XAI가 결합을 하면서 AI 인프라 수직 계열화를 강화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테라피 프로젝트 뭐 추진 배경도 그렇고요. AI 산업의 반도체 확보 경쟁이 심화된다는 부분에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 보면은 지금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GPU의 영향력을 떨구려고 우리 그동안 굉장히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글이 나왔고 아마존이 나왔고 저기 안 나와 있지만 이제 퀄컴이 통신 칩의 최강자였는데 데이터 센터 칩을 만든다고 나섰고 ARM 같이 설계 자산을 빌려주는 업체도 칩을 제조한다고 나섰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엔비디아 1황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경쟁 신호들이었는데 거기에 테슬라는 원래 자체 칩을 설계했지만 이제 설계를 제조까지 다 해버리겠다는 거죠. 제조, 패키징,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 인텔이 하던 종합 반도체 모델까지 테슬라가 하겠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만드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이상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가치를 어느 정도 매겨줄 것인가 시장에서 궁금하고요. 보니까 통합 제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든 거를 다 만듭니다, 지금. 로직 반도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일종이거든요.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는 것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AMD가 하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연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산이나 제어하는 게 비메모리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패키징 가게 하겠다. 후공정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 무슨 영향을 미치냐? 일단 좋은 내용이 써져 있는데 AI 칩 공급이 안정화된다. 그리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미국 내 제조 역량이 강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에게는 이 테슬라의 약진이 반갑지만은 않은 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AI 반도체 확보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를 읽어볼 수가 있는데 AI 시대 핵심이 칩이다 보니까요. 뭐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과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겠네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H100, A100, 그다음에 블랙엘 뭐 뒤에 루빈 막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기는 3조 달러라고 돼 있지만 저 5조 달러를 돌파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체 칩 전략이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다 있는데 저 자체 칩들을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파는 쓰는 걸 넘어서 가지고 외부로 판매를 하려는 시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경쟁에 대한 우려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보니까 엔비디아가 그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이 0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오던데 이제는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이 0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꿀 때를 찾아야 돼요, 이제는. 자, 보면은 이제 구글의 TPU가 있고 아마존의 트레이니엄이 있고 메타 트레이닝 인퍼런스 칩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체 칩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가 엔비디아 GPU가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마진이 거기서 남질 않아서 자체 칩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이제 긍정적인 얘기 써놨는데 경쟁이 심화되니까 오히려 AI 반도체 기술 어떤 그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이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건 글로벌 경쟁이 시작된다. 여기에 이제 테슬라도 합류를 한 지금 상황입니다.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들이 전부 다 자체 칩 개발에 나서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돈이 있어야겠죠. 돈 없는 업체들은 이렇게 지금 못합니다. 테슬라도 돈이 있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지금 뒤처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AI 시대에는 뭐 결국 칩을 직접 가진 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간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 테슬라가 또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3%대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주가를 올라가게 한 배경에 중국 경쟁이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좀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도 작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아직은 모자르죠. 뭐 웨드부시 데나이브스가 600달러로 500달러, 네네. 600달러 올린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주가는 아직 400달러 초반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3.27% 올랐고요. 어제 또 매그니피센트 7은 굉장히 혼조세였죠. 요즘에 이 반도체 씬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좀 매그니피센트 7이 맨날 엇갈리는데 엇갈리는 와중에도 그래도 조금씩 계단식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테슬라도 이제 400달러를 다시 돌파해서 50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 뭐 테슬라를 사실 이게 GM 포드랑 엮어놨는데 조금 이제는 좀 이 자동차 섹터를 저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 테슬라는 자동차로 설명할 수 없는 기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네요. 자, 재무제표는 좋습니다. 네. 미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좋고요. 과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역시 배당에 투자할 여력은 없죠. 지금 빨리 성장을 달려야 되는데. 자, 테슬라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드디어 어디 올가미 같은 데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작년 12월 달 정도부터 계속 계단식 하락을 했죠. 고점과 저점이 낮춰지면서 계단식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저기 지금 작년 8월 달에 기록했던 그 갭 부분까지 깨져버렸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21선 그리고 51선 지금 다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 하나둘씩 뚫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렇죠? 하나둘씩 뚫어내고 있어요. 지금 51선과 201선을 차례대로 돌파를 시켜서 일단 이동평균선을 누르고 머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달러라는 마디 지수 때도 돌파를 했지만 중요한 게 저 50일과 200일선을 돌파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위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다시 저 500달러를 가야겠죠. 지금 500달러가 2025년도 12월 달부터 2026년도 초반에 기록을 했었거든요. 저 부분을 향해서 다시 갈 수 있는 모습을 일단 마련해놨습니다. 아주 좋은 기술적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 매출이 좀 정체되고 있죠. 저희 보면 막대 그래프가 이제 더 이상 위로 지금 뻗지 않고 뭔가 파도가 그냥 썰물 밀물을 하듯이 제자리에서 약간 정체를 하고 있어요. 저 매출이 이제 터져줘야 되는데 17개 분기 중에 9개 분기의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이번에 4월 23일 날 나왔던 건 좋았습니다. 지금 매출이 22.17 빌리언 달러 예상이었는데 22.39 빌리언 달러 나와서 0.98 매출 어닝 상회했는데 EPS가 아주 좋았습니다. 0.30달러 예상이었는데 0.41달러 나오면서 36.67% 매출 주당 순이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진 폭은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도달이 된 상태거든요. 410.21이 컨센서스인데 이미 411달러가 됐습니다.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도달시켰어요. 왜냐하면 지금 목표 지금 의견이 굉장히 엇갈렸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상당히 낮게 잡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30개 의견 중에서 13개 바이 12홀드에 5개의 매도 의견이나 있어서 네. 저 매도 의견이나 지금 그냥 보유 의견은 목표 주가가 낮았겠죠. 그러니까 평균 목표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캐시우드라든가 데나이브스 같은 사람 빼고는 높게 부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정도 넘어섰고요. 지금 강세론자들이 얘기하는 $600, 뭐 여기도 이제 다음 수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AI 반도체 확보 경쟁 속에서 빅테크의 전면전이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월가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에서도 이미 목표 주가에 도달을 거의 했고요. $600까지도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라는 의견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히든 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조호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어디서 첫 번째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현대차의 아틀라스, 저희가 많이 소개시켜줬고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아틀라스가 이제 양산 체제를 갖다가 이제 마쳤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아틀라스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발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좀 잘 아시겠지만 다들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틀라스가 어떤 건지 먼저 좀 듣고 갈까요? 예,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휴머노이드라는 말은 이제 사람 같은 로봇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로봇 태권브이나 마징아 제트 이런 같은 이제 네. 그 사람 같은 로봇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게 보기에는 멋있는데 그리고 보기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해당 로봇이 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기에만 좋은 것이 산업 현장에 쓸 수 없다는 것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R&D랑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테슬라가 먼저 이제 한번 뛰어넘었고 옵티머스죠. 뛰어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틀라스가 뛰어넘으면서 그래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올해 현대차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게 이런 맥락인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그 보기에만 그렇고 달리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아틀라스가 산업 현장에 배치되면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고 용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야근 수당도 필요 없고 파업도 하지 않으니까 현대차의 고질적인 이제 어려움을 할 수 있던 어떤 노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석삼조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틀라스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니까 CES에서 공개가 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또 탄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투자자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했나요? 예, 당시 현대차가 전형적인 완성차로서 세계 3위의 업체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라든지 현대차 위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심지어 국내 소비자들도 많은 현대차의 품질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아틀라스로 갑자기 제시되면서 현대차가 단순하게 이제 자동차 기업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모빌리티와 AI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 작년에 이제 젠슨왕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현대차도 GPU 5만 장인가 받아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대차 그거 받아서 뭐 할 건데?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아틀라스를 보면서 아틀라스랑 GPU를 같이 연결시키면 현대차가 AI, 그다음에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관점에서 또 다른 도약을 마련하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YTD가 91%인데 도요타가 세계 굴지의 자동차의 도요타가 YTD가 마이너스 12%입니다. 이제 그 점 미뤄서 현대차가 얼마나만큼 주가 상승이 좋았는지 알 수 있는데 도요타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도요타가 YTD에서 마이너스 기록한 이유가 그 미중 분쟁,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조치 때문에 전 세계 완성차 업체가 지금 고용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마이너스 기록했는데 반면에 현대차도 똑같이 고용을 치렀죠. 현대차도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런 점도 현대차가 주가에 반영됐다면 91% YTD가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TD를 91% 기록한 것은 오늘 말씀드린 아틀라스 때문이다. 그래서 아틀라스가 보다 더 잘 되고 진짜로 우리가 예정하고 예상했던 현장에 산업 현장에 배치된다면 현대차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네.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틀라스가 현장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이제 아틀라스가 그만큼 뭐 기술이 있다거나 고려해야 되는데 아틀라스의 강점은 어떻게 되나요? 예, 아틀라스의 강점은 이제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긴 하지만은 아틀라스 강점은 실제적으로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약 50kg, 그러니까 반톤의 무게를 들어올 수 있고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릴 수 없으면 사실 상대적으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재원에서도 키도 거의 2m 가까이 됩니다. 2m 가까운 게 어떤 장점이 있냐? 당연히 선반 위에 무거운 것을 갖다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키 큰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 위에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고 뺄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 아틀라스가 키가 2m 가까이 되다 보니까 팔을 뻗치면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주 낮은 온도, 영하 20도에서부터 영상 40도까지 그런 온도에서도 아틀라스가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 점도 큰 장점이죠. 왜냐하면 산업 현장에서 사람처럼 따뜻한 곳에만 배치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용도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틀라스가 마이너스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이제 쓰이는 공간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아틀라스가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아틀라스 한 대 갖고 싶네요. 예, 아틀라스가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이제 단가 많이 내려가지 않지만 이게 만약에 대규모로 양산된다고 한다면 한 몇천만 원대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제 여겨지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언제 투입되느냐인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언제쯤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나요? 예.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이 사실은 작년에 이제 그 ICE의 어떤 비자 문제 때문에 큰 화두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의 거점 공장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주 공장에다가 28년도에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언제 배치하느냐? 우리나라 배치할 수 있는 문제는 결국 민노총이 여기에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민노총과의 대담에서도 민노총이 그 점을 갖다가 제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대세가 로봇을 갖다가 자동화하는 것인데 그거 언제 막을 수 있느냐라는 멘트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좀 더 우호적으로 돌아서겠지만 하지만 여전히 민노총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울산 현대 공장에다가 이제 그 아틀라스를 배치하기 좀 아직은 좀 그 가늠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키워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또 진짜 주가를 어떻게 보면은 결정지을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현대차 그 CEO가 블룸버그에 나와가지고 우린 전기차 포기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는 전기차 어려움 겪겠지만 전기차라는 거는 한 정부에서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기차 꾸준히 투자를 해서 신차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캐즘이라는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캐즘이라는 결국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상품이 비싸요. 비싼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 난 살 의향이 있다. 이게 전기차였죠. 근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RA를 폐지시켰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매출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조금이 없이도 일반 소비자들이 살 수 있도록 싸게 공급하면 되는데 중국 차는 이렇게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차는 미국 시장에서 전량 이제 팔 수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팔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아틀라스를 배치해서 중국차만큼이나 싸게 전기차를 다 공급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전기차 캐즘을 넘어설 수 있다. 이 점을 아마 그 CEO가 현대차 CEO가 말하지 않았나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가 전격적으로 배치를 해서 완성차의 단가를 판매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 전기차 캐즘도 넘어설 수 있고 그렇다면 현대차가 또 한 번 이제 3위에서 2위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제 기업으로는 블룸버그발 통신의 보도를 만나보고 왔고요.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상용화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실제로 이게 CES에서 공개됐을 당시 엄청난 호응을 얻었고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렇게 괜찮은 로봇이 있는데 언제 현장에 투입이 될 것이냐 이쪽으로 좀 포인트가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발의 보도에 따르면 일단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결론인 듯합니다. 그렇다면은 현대차와 기아의 또 주가가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예, 그 블룸버그가 저희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5월 4일날 코스피가 폭등하게 네. 계기가 됐던 IBKR. 그러니까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물론 뭐 기관 투자자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IBKR과 삼성증권 연대해가지고 우리나라 종목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열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블룸버그가 이 사안을 보도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다른 많은 사안으로 같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룸버그발 통신에 있었습니다. 미국 개미들도 한국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요 보도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 궁금한 게 그렇다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까지는 한국 시장 살 때 어떻게 샀나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ETF를 통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ETF가 없으면 사실은 살 수 없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주가를 높이 평가받아야 되는 이유 또 실제 높이 수익률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조만간 발표할 거 여겨지는 이제 ADR. ADR은 쉽게 말해 말씀드리면 무엇이냐? SK하이닉스가 미국 본토에 상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 본토에 상장하면은 개인들이 MTS를 통해서 바로 SK하이닉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ADR을 갖고 있는 종목이 몇몇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존에. 그럼 기존에 몇몇 종목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고 사고 싶은 종목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종목 모두 ADR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IBKR을 통해서 삼성증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살 수 있게 되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몇몇 종목밖에 없었던 ADR을 사거나 ETF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회전 통로밖에 없었던 그 우회전 통로가 이제는 해소된다라는 것이 이제 IBKR과 연대한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처럼 MTS를 통해서 뭐 언제나 어디서나 살 수 있다면은 그만큼 자금이 들어올 테고 그렇다면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 이전보다 더 높아질 테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될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니까 우리가 단숨에 7,000피에서 저도 한 7,100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갑자기 7,400으로 갔습니다. 뭐 조만간 이제 뭐 8,000도 넘어설 거라 여겨지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된데 오늘 말씀드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무엇이냐? 단지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IBKR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전 세계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적극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IBKR을 통해서 우리나라 종목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종목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왜냐하면 원전을 갖다가 실제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5개 국가밖에 없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빼면 프랑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세계 시장에서 눈여겨보지 않을까. 이미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가도 이 정보를 알게 됐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IBKR을 통해서 우리나라 종목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또 한 번 주가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지난 토요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서 보니까 한국이 언급이 됐다고요? 예. 그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그 주총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회자가 되는데 그중 하나 무엇이냐?
IB의 QR을 통해서 한국 종목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유통체는 열렸다는 것이 그들의 담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그 당연히 여러 패밀리 오피스라는 건 무엇이냐? 큰 자금을 갖고 있는데 뭐 수조 원대 자금을 굴리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다른 곳에서 펀딩을 받지 않고 자기들 자금만 굴려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갖다 향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다른 데다 굴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패밀리 오피스가 있는데 미국에 패밀리 오피스가 많이 있죠. 패밀리 오피스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미국에서 직접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유통체는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또한 패밀리 오피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큰 손들, 뭐 수십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큰 손들이 많이 있죠. 큰 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대목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식 양도세를 갖다가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에 따라서 연말에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죠. 이거는 결국 큰 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큰 손들이 직접 이제 다른 유통 채널을 거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ETF나 그 몇몇 없는 ADR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서 화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번에 대한 그 임팩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좀 상승하면서 사실 세계권 안에서도 시장의 이제 상승률만 보면은 한국도 어쨌든 간에 탑10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탑10 안에 이미 들어왔고요. 최근에 그 우리가 사실 1년 전만 해도 코스피가 2,500이었습니다. 2,500, 3,000, 4,000을 넘어서더니 4,000 되니까 냉소적인 목소리 많았어요. 조만간 떨어질 거다. 뭐 코스피가 별거 없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5,000피를 넘어서서 지금 7,000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체 시총이 어디를 제쳤냐? 프랑스, 독일을 제치고 또 금융의 강국이라 해서 영국도 제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그러다 심지어 이번에 7,000피에 올라서면서 캐나다도 제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대만이 바로 이제 근거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앞서서 나간다면 대만도 제치고 심지어 인도도 제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종목에 억세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통이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여러 조치를 발명하면서 그리고 결국 하이닉스가 ADR을 갖다 상장한다면 그런 조치들도 한숨 더 완화될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조만간 인도를 제치고 우리 세계 5위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떻게 되냐? 지금 많은 곳에서 IB에서 이제 많은 굴지 IB에서 8,00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8,000, 8,500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여건들이 성숙했을 때 반도체가 그대로 28년까지 만약 이 호황을 누린다면 1만 피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 또 어른들이 짜장면이 500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코스피도 좀 비슷한 흐름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한때는 이게 2,500이었어, 2,000선 아래로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진짜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해서 진짜 만피까지 또 갈 수 있기를 함께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머스트나 이데일리 신문에서 시장과 관련된 뉴스 또 4개의 기사, 4꼭지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브리핑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기사는 다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네요. 시장은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뭐 나머지 일부 뭐 섹터들이 좀 서로 순환매하는 식으로 이제 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반짝해주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다시 좀 재현이 됐습니다. 이 앞에 50만 전자, 300만 닉스 이거는 어제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한동 애널리스트인데 어제 저도 딴 데 가서 요 얘기를 좀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저 상대하는 분이 바로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이걸 중요하게보다는 이걸 되게 그 의미 있게 봤던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시장과 관련돼서 투자하는 분들이든 뭐 방송을 하는 분들이든 뭐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를 SK증권 리포트를 보셨습니다. 근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50만 전자, 300만 닉스의 골자는 뭐 이런저런 거 좋다라는 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밸류에이션 평가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다 PBR 개념으로 이게 시크리컬 산업이라고 보면서 PBR 개념으로 하는 건데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이제는 시크리컬 산업이 아니고 이제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그 때문에 접근 방식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 전환 때문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이제 20만 원대 중반, SK하이닉스 지금 1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2배가 현재 가격에서 올라간다고 보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의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뭐 사실 제일 높죠, 제일 높고 이제 실제로 뭐 갈지 안 갈지 그건 뭐 알 수가 있나요? 뭐 그건 모르죠.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그 판단의 그 기준이 지금 바뀌려고 하는 딱 그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뭐 계속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두 회사가 모두 LTA 즉 장기 공급 계약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실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 그 낸드 플래시 만드는 샌디스크라는 회사, 이 사실은 되게 거의 망해가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거의 주가가 한 1년, 최근 1년 사이에 10배 이상 10배 정도 올랐는데 최근에 목표 주가 올라가는 거를 보면 그 목표 주가 올리는 거의 근거가 목표 주가도 뭐 한 300불 정도 하던 게 뭐 한 450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도 올라가더군요. 근데 어쨌든 그거의 가장 큰 근거가 그 LTE 계약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샌디스크가 만든 낸드 플래시는 사갈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가격도 거의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시클리컬 산업이 이제 그냥 성장 산업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게 이 50만 전자, 300만 닉스의 리포트를 쓴 거에 이제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점 경계론도 나온다 그러는 건데 지금 나오는 고점 경계론의 근거는 빨리 올랐다라는 거 정도더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 또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 뭐 향후 업황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좀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라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고점 경계론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뭐 어쨌든 반도체, 뭐 또 소부장, 그다음에 이제 전력 산업 쪽, 전력 설비, 전선주, 어제도 좋았죠. 여기 이렇게 몇 섹터들은 뭐 AI와 맞물려서 가는 이 몇몇 섹터들은 조정이 왔다 좀 쉰다 그러면 뭐 결국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더 공고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제 코스피 또 신기록 기록했죠. 외국인 어제 7조 넘게 팔았고요. 그 이틀 동안 6조 정도 샀는데 어제 하루에 7조 넘게 팔면서 뭐 이제 이틀 동안 샀던 거 하루에 다 팔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어제 대규모로 매도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저도 이 제목에 있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신기록. 어제 코스피가 7,490까지 올라갔죠. 7,500선 잠깐 넘었다가 내려왔다가 오후장 들어서서 아시는 것처럼 개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살짝 파랑 색깔이 되니까 그냥 엄청나게 두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다 2에서 3% 정도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요. 어제 오후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물론 오늘 뭐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좀 쉬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떨어지고 오늘 좀 쉴 수도 있죠. 근데 오전에 쉬더라도 오후에 또 계속 쉰다라는 거는 지금 어제 분위기 봐서는 글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 갖고 계신 분들이나 좀 갖고 계신 게 양이 적은 분들은
지금 이거 말고 뭐 확실한 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대규모로 팔았는데도 코스피가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얘기였고 여기 표에도 뭐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종목들 나오긴 합니다만은 뭐 샀다 팔았다에 뭐 역시 메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요. 어제 외국인이 이렇게 7조 원 넘게 팔았던 거가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성격을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는 그래서 가져온 건데 요즘에 원래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게 14%가 15%가 되죠.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해서 오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24% 정도까지 그 국장 비중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게 더 많이 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 영향이 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은 국민연금 기준이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한 특정 종목의 비중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걸 비중을 줄이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올 1월에 그 기준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0%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서 15%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면 그 전에는 5%를 팔아야 되는 건데 5%만큼의 주식을. 근데 올해 1월부터 그렇게 올라서 비중이 기준치를 넘어서더라도 그냥 일단 갖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사실 올 1, 2월 그다음에 지금 이번 4월, 5월에 이 반도체 급등장에서 이 수익을 고스란히 지금 국민연금이 좀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국민연금이랑. 각각의 펀드들이 다 자기들의 비중이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두었는데 이게 이만큼 올라가니까 덜어내야 되는데 걔네들은 이제 국민연금처럼 그 유예를 하지 않는 모양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가 더 초과했다. 그래서 그 5%만큼의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주식을 파는 거지.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뭐가 이상해서 펀더멘털에 뭐가 뭐 우리는 모르는 자기들끼리 아는 뭐가 있어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외국인의 이 매매에 대해서 과거처럼 너무 외국인이 안 사니까 우리 시장이 뭐 떨어지고 외국인이 사니까 우리 시장 이렇게 보지 말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사실 정확하게 동의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아직은 저도 이게 관성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외국인의 매매는 과거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 중에 보니까 이제 일부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분인데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래도 결국은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갈 거다. 그러니까 개인만의 장세로 간다는 건 어렵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서로 계속 이렇게 사주면서 외국인이 쉴 때는 개인이 사고 개인이 쉴 때는 외국인이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렇죠. 한쪽 특정 수급 주체가 그렇게 계속 팔아대면 시장이 이렇게 균형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외국인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코스피 ETF인데 수익률이 왜 삼전 닉스 솔림의 희비? 예,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담고 있는 포트에 담고 있는 비중이 높은 ETF 상품은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거고요. 그게 아닌 거는 뭐 낮게 나오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코스피 액티브니까 당연히 삼성이랑 하이닉스 갖고 있겠죠. 저렇게 40%대 최근 한 달 동안 얘기입니다. 사실 저 정도면 올해 1년 장사도 너무 잘했다고만 봐도 되는 건데 코스피 지수가 사실 35% 올랐으니까 지수보다 이렇게 추월한다는 게 참 힘들죠. 근데 저렇게 지수보다 더 높게 나온 종목 ETF들이 저렇게 좀 된다라는 거고 저렇게 ETF 상품들이 높은 수익률을 냈던 거는 결국은 삼성이랑 닉스를 많이 갖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뭐 크게 변함이 없겠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렇게 간다고 하면요. 이 기사는 이렇게 짧게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부가 내년 1일부터 코인에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겠다라는 기존 방침을 유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안 된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재경부 관계자가 나와서 간담회를 좀 그 국민의힘이 주최한 국회에서 주최한 이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내년 1월에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몇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세대로 그냥 가는 거다. 그리고 형평성 논란도 좀 얘기를 좀 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일각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금투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금투세, 즉 주식에 대한 이 세금 부과의 뭔가 시발점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어서 그런 우려들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좀 걱정하는 목소리 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그 국회에서 열린 토론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만약 그게 나왔으면 그게 제목으로 뽑혔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년 1월부터는 코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마 이제 계속 보겠죠. 이 금투세는 워낙에 한번 시장에서 큰 논란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법에 이게 세금 더 걷겠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가상자산은 내년 1월부터 과세된다. 요거는 일단 팩트로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이야기 함께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소확개미 분들께서 보고 계실 텐데 요즘은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주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박 웃음이실 테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 특히나 미국은 야 금융주지 이러면서 잔뜩 담아놓으셨던 분들은 포모가 좀 느껴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참고로 금융주 연초 이후로 어제 현재까지 네. YTD로 마이너스 한 5.5%.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금융주에 대해서 이렇게 썩 장기 투자할 만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페이지 한번 꼭 띄워주시면요. 네. 보시는 파란색 바 차트가 S&P 500의 하부 11개 업종의 네. 그 연초 이후 상승률입니다. 파란색 바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테크가 18%, 필수 소비 유틸리티, 산업재 이런 친구들이 적을 때 7%, 많을 때 14%, 소재가 15.6%, 중소형주가 의외로 16.3%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러셀 물론 2000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어제 살짝 이게 그저께 자료를 보내드린 거니까 네. 어제 거 반영 안 했지만 별 차이 없을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테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방금 온 기술지가 거기 속하잖아요. 네. 거기가 엄청난 상승을 했을 것 같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른 산업재라든가 소재라든가 중소형주라든가 이분 부동산도 11% 가까운 상승을 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분야 테마가 상당히 많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조금 편안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아까 미리 이제 사인을 좀 주신 것처럼 기술주나 어떤 뭐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막 소위 몰빵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투자 패턴은 평소에 그렇게 권하지 않는 패턴입니다, 저희는. 네. 그치만 지금은 또 기술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제와 같은 어제 시장은 살짝 쉬어가는 시장이라고 보는데 네. 조금 확장해서 보면 언제까지 이 몇 개 업종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겠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저희가 또 저희 마켓 시그널에서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나요?
편안하게 아기처럼 잘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그럼요. 지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 이 수익률 나쁘지 않다라는 당연합니다. 투자 의견이 함께 또 제시가 되기도 했었고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방을 맡고 있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겠습니까? 요게 해소가 된다면은 아마 더 탄력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탄력이 뭐 얼마만큼의 탄력인지는 네. 모르겠지만 지난 일주일만 보면 그게 네.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확 높아지니까 주가가 또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네. 뭐 그 폭발력이 이제 조금은 잦아들겠지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어제 사실 제가 보내드린 자료도 막 계속해서 속보가 막 뜨고 있기 그죠, 때문에 네. 안 맞는데 사실 어제 오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거기서 네. 이제 악시오스였네요. 악시오스. MOU가 한 장짜리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그죠. 좋아졌다가 그 뭐 트럼프도 SNS에 날렸고 피트 엑세스가 네. 특히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끝났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어제 저녁 새벽에 다시 또 뭐 공격하고 이러니까 살짝 쉬어갔는데 제가 볼 때 전쟁은 거의 8분 응선, 9분 응선 정도 종전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지난 4월 21일 날 시진핑이 드디어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차례 장막을 깨고 드디어 등판을 했어요. 시진핑이. 이게 배경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시진핑이 그동안에 이제까지 뭐 대변인이라든가 뭐 장관급 정도 보내고 그 논평하도록 만들었다가 이 정말 헤드 아닙니까? 네. 헤드가 이렇게 나선다는 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만큼 중국이 좀 힘들다. 시그널을 보내고 네,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했었고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 시그널을 보면서 종전에 대한 뭔가가 분명히 나오겠다 이제 한 2주 내에 일주일 전 기준이니까 뭐 다행히 좀 맞았었는데 네. 이런 흐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란이 공격하고 이러는 거는 막판 지금 협상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어떤 시기든 특히 뭐 이란 같은 좀 정말 오기가 있는 이런 상대방은 네. 협상 테이블에서 뭔가를 하나라도 더 자기 위주로 끌어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레버리지를 실어야 되고 그러려면 뭔가를 막 좀 뭐 진흙탕 싸움이라고 네. 표현을 할지 하여튼 이러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종전이 사인할 때까지 우리가 모르는 게 뭐 막판까지 막 밀고 당기고 뭐 밀당을 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살짝 흔들리는 건 오히려 이게 여기서 이제 상방이 막혀 있나라는 생각보다는 뭐 사실이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흔들려주는 이런 거는 그나마 올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자라는 게 제가 이번 전쟁통에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지난해에도 있었고 2년 전에도 있었고 그럼요.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거의 9분 응선 넘었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투자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유가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펙 플러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베네수엘라까지 오펙 탈퇴 가능성 커지고 있고 이게 지금 사실은 전망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구조적인 변화의 한복판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죠, 지금. 지금 이미 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 네. 미국과 이란의 양국의 전쟁 양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이 글로벌 어떤 원유 에너지 어떤 수송 재편의 큰 새로운 재편의 판이 돼 버렸고요. 뭐 나토 지금 엮여 있고 그죠. 유럽은 당연하고 중국은 당연히 이번 중동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뭐 마두로 체포했고 그 직전에 멕시코 카르텔 초토화시켰고 네. 이란 때렸고 이게 지금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자는 일환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게임이 됐다라는 생각이고 그 중에 하나가 지난 4월 28일 날 UAE가 지난 50년 동안 사실 카리텔이잖아요. 이 오펙이라는 그죠. 게. 이것 때문에 이 오펙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생산량을 줄이고 늘리고 하면서 유가를 막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단 말이죠. 뭐 천사 역할도 했었고 안 좋은 그렇죠. 역할도 했었고 이거를 판판히 깨부수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미국이. 하필이면 UAE가 탈퇴하겠다고 발표를 한 게 그러니까 4월 28일이었고 5월 1일 날 베네수엘라가 탈퇴 예정이라는 속보가 떴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개 국가가 지금 UAE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아주 우방이고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하면서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고 하필이면 이 미국과의 어떤 아주 미국 편에 서 있는 미국 편이라는 건 좀 그런데 미국적인 영향력을 지대하게 받고 있는 네. 두 개 국가가 오펙을 탈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오펙이라는 그 뭐 단체가 유가를 막 자기들 마음대로 조절해 이런 게 쉬워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아직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유가가 막 100불 갔다가 90불 초반 갔다가 95불 왔다 갔다는 하고 그죠. 있는데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조만간 되면 유가는 탄력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배경 아니겠습니까? UAE가 탈퇴하는 게 지금 자기네가 하루에 한 500만 배럴 정도 생산량을 그 생산 뭐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오펙에서 지금 하루에 한 330만 배럴로 딱 제한을 해놨다는 얘기거든요. 아, 나 싫어. 나 돈도 벌어야 되고 나 더 많이 증산할래. 이래갖고 탈퇴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인이 어떤 사인일까? 유가에는 당연히 하락 사인이겠죠. 글로벌 공급 양 자체가 늘어날 테니까 베네수엘라는 또 하고 있고 뭐 그런 거 대신에 아니겠나? 뭐 리스크가 터지면은 더 크게 또 반응을 하겠죠. 글쎄요. 방금 주신 질문에서 딱히 어떤 리스크를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가가 크게 반응한다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뭐 유가야 늘 이 전체가 아니어도 워낙에 급작스럽게 움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추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이제 말씀처럼 지금 에너지 쪽 관련해서는 어떤 저희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 정도의 큰 어떤 변곡점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유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저희가 좀 따라가 봐야 할 팩터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미국 정치 상황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좀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고 갈 텐데 게리맨더링 제재가 이제 미국의 어떤 향후의 정치 성향, 경향 같은 것도 이제 좀 바꿀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거구 조작과 관련해서 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투자 경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정치 얘기는 별로 이렇게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유지가 될 거냐, 어떤 제동이 걸릴 거냐라고 할 때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하죠. 이슈죠. 네. 게리맨더링이라는 게 선거구를 이렇게 조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설명을 드리긴 좀 그런데 네. 그러니까 자기 당에 유리한 어떤 텃밭을 위주로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하고 그렇죠. 나누느냐가. 이제까지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런데 지난 4월 29일 날 연방 대법원에서 루이지애나주에서 선거구 재조작하는 걸 제동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버지니아 대법원도 따라서 제동을 걸었고 플로리다 법원에서도 제동을 걸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제 민주당 뭐 텃밭 유리하게 이렇게 게리맨더링을 계속 했었고 주 지방 뭐 대법원 또는 의회에서 도장 땅땅땅 찍어서 그냥 그렇게 유지를 했었는데 이걸 연방 대법원이 제재를 했다는 얘기는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은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라 이런 목소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최근에 11월 3일 날 미국의 중간 선거에 대해서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라든가 한마평들 할 때 공화당이 최소한 하원 의원은 싸그리 질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는 움직임 중에 하나다. 이 게리맨더링이. 뭐 그런 부분을 꼭 좀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걸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네. 트럼프가 참고로 한 3주 전에 트럼프가 모 그 연설에서 나 재선 도전 안 할 거야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 2.0 2기를 하고 있는데 또 뭐 대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하여튼 본인이 다시 나 재선 도전 안 할 거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 지금 트럼프 2.0에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건 노선이건 더 확실하게 강하게 밀어붙일 의사를 표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게리맨더링을 대법원이라든가 주지방 대법원에서 제재했다는 얘기는 트럼프의 정책 노선이나 정책 방향이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더 깊은 어떤 뭐 방향을 제가 오늘 다룰 자리는 아니지만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가져가는 투자 포트폴리오 방향, 투자 테마 이런 것들은 크게 변동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게리맨더링 효과가 유지가 된다면 그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공화당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네. 그러한 좀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좀 정책 기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함께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재무부 쪽의 국제 발행 쪽도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이랑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그럼요.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데일리로 정말 많은 이슈들을 다루잖아요. 맞아요. 앵커님도 다루실 네. 거고 저도 여기저기 출연하면서 다루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하나 딱 꼽으라고 한다면 국채금리입니다. 이 국채금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게 어제 발표한 QRA 분기 발행 국채 네. 계획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리를 막 갑자기 국채 발행을 더 많이 해가지고 금리를 튀게 만드는 이런 요인은 전혀 아니었는데 정작 중요한 사인이 하나 있길래 제가 꼭 다루려고 한 어떤 겁니까? 좌측의 글씨 중에 제가 깨알같이 써놓은 것 중에 네. 이게 이제 재무부에서 계획하는 국채 발행 플랜이잖아요. 네. 재무부의 TBAS라고 해서 차입자문위원회라는 데가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위원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내용을 재무부 수갑배센터한테 보고를 했냐면 재무부가 최소한 현금 버퍼를 유지시켜주되 시중에 시켜주되 시장 유동성을 과도하게 흡수하지 않도록 TGA라고 해서 재무부 일반 계정입니다. 나라의 고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관리해야 된다라는 명제를 딱 던지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TGA 잔액이 지난해 11월 달에 1조까지 딱 찍습니다. 국채 발행을 계속하고 세금 걷어서 나라 고가를 채워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갖고 지출을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한 달 전인가 한 2주 전인가 다시 1조를 딱 찍었다가 국채 발행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또 공격적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잔고가 1조를 찍었다가 8,500억 달러까지 한 달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 1,500억 달러를 좀 계속 시중에 뿌렸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했고 그러네요. 주가가 센 게 이제 다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나머지 8,500억 달러를 계속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 고간이니까. 그런데 그 현금을 레포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보고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또 이제 복잡한데 그 케빈 씨가 이번에 약간의 하마평이 오르는 뭐 부정적인 평가를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TJ 잔액을 가만히 현금으로 놀리지 말고 레포 잔액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서 그 많은 시중의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사실은 그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식의 의견을 내면 실제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 제공될 수 있는 유동성이 다른 창구에서 또 하나 창구가 더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의외로 중요했던 포인트였다. 네. 가능할까요? 뭐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아, 언급이 되면은 재무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 가능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당연히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게 좀 그렇죠. 유의미하다. 제 생각에는 재무부에서 이 보고를 한 이유는 케빈 씨가 입각을 해서 지금 그의 일관된 논리가 뭡니까? 대차 대비 축소한다는 얘기잖아요. 대차 대비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니까 시장이 약간 안 좋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거에 카운터 어택, 그러니까 어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거기에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채널을 하나 더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미국의 정책 공학이라는 게 굉장히 뛰어나다. 우리도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죠. 있네요. 그럼요. 일단은 저희가 또 유동성 부분도 함께 짚고 왔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소비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1.7% 늘어났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뭐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거 보니까는 CEO 발언이 생각보다 소비자들 돈 잘 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앞으로도 좀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까 어떻게 보세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까지 지금 AI가 시장을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살아는 있겠죠. 네. 그 강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고 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하나를 더 저는 예상하고 있는 게 미국의 소비 모멘텀이 뭐 경제든 시장이든 조금 더 떠받쳐줄 수 있는 하나의 큰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죠. 생각을 하고 있고 소매 판매 증가했고 뭐 지난 4월 30일 4월 말일 날이었죠. 1분기 GDP 성장률 발표하면서 네. 굉장히 중요한 국내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진짜 실질적인 지출, 소비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전분기 1.8에서 이번 분기 2.5%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굉장히 센 거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게 강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체?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 이거 이 얘기하고 오늘 마감을 해도 될 정도로 그래요? 네.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대체가 관세를 때렸고 전쟁이 났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소비는 이렇게 세고 그걸 또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 실적은 왜 이렇게 센 걸까? AI 쪽은 뭐 KPX라든가 기업들이 계속 돈을 쓰고 있으니까 그죠. 설명을 할 수 네, 있다지만 네. 소비세는 왜 이렇게 센 걸까? 작년 7월 달에 통과된 오빠 법안이라고 하잖아요. OBBBA. 네. 이게 소득세 낮춰주고 연말 소득공제 엄청 늘려주고 소득공제만 해서 올해 한 4월부터 5월까지 지금 진행 중일 걸로 알고 있는데 자그마치 한 4천억 달러 정도가 그 뭐라 그래요 리펀드를 해준다고 해요. 소득공제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환급 받지 않습니까? 네. 그 환급 규모만 해서 4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 좋은 것. 저는 OBBB의 주요한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기업들이 설비 투자하면 보통
뭐 100억을 투자한다, 설비 투자를. 그러면 한 2, 3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찔끔찔끔 비중 처리해 주잖아요. OBB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화끈하죠. 비용 처리 1회 1시 다 해줄게.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 실적이 떠받쳐지는 거고 개인 소비세가 센 겁니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이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 역시도 뭐 친트럼프 이걸 떠나서 트럼프 행정부가 뭐 시중 유동성 아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런 소비세를 진작시켜줄 수 있는 법제화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앞뒤가 다 맞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책공화국 우리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또 하게 되죠. 네. 진짜 말씀처럼 일단은 이제 미국 경제가 워낙 강하고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내면서 지금 증시를 떠받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제도 좋고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습니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번에 또 이제 나와주시면은 또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춘광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7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 개장 전 알아야 할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현아연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애프터마켓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참 끝날 듯 끝나지 않습니다. 간밤에 이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테크단, 이 기술주단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섹터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애플을 제외한 8개 종목 가운데 7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는 정규장에서 1.8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45% 하락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지출 확대 그리고 AI 에이전트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칩에 대한 수요도 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다음 실적까지 견인해 줄 것이다 라고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또 정규장에서는 상승 흐름 가져갔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애플이 유일하게 지금 현재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죠. 0.17% 상승해내고 있는 애플인데요. 이 애플은 새로운 에어팟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AI 시장에서 다소 뒤처졌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제 이 에어팟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에어팟에 카메라를 달아서 눈도 이제 책임지겠다라는 이런 새로운 시선을 발표했는데요. 눈을 책임지겠다, 우리가 보는 시선을 함께 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하는 그런 새로운 AI 에이전트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이런 새로운 에어팟은 빠르면 이번 연도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 18과 함께 출시될 예정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0.17% 상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이 시장 속에서도 견조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3.33% 상승했지만 현재는 0.78%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하방 압력이 있는 가운데에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상승 받아갔습니다. 4월에는 중국에서 생산한 이 차량의 판매량이 36%나 증가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유가 흐름부터 살펴보시면요. 0.46% 하락하고 있다라고 7시 15분 기준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다만 5분마다 이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전환했다가 하락으로 전환했다가 이런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긴장감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의 이 총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번 주 내로 빠르면 프로젝트 프리덤을 다시 개재할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죠. 그러면서 현재 브렌트유, 대표적인 원유 중 하나죠. 이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브렌트유는 2%대 상승하면서 102달러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금 가격은 이러한 유가의 변동성 속에서 0.13% 상승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나라를 이제 상징하는 지표들이 조금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0.12% 하락하면서 1130포인트 선에 거래됐고요. EWI 한국 ETF도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88% 하락하면서 176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2%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지표인 만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원달러 환율은 0.94% 상승, 1%대 가까운 상승폭 보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확인해야 할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한 가운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코어위브, 코인베이스와 같은 대형 기술주들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은 좋았지만 깐깐하게 평가하면서 주가 자체는 애프터마켓에서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